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 12월 11일을 기억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그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민생 해결이 최우선이다. 대한민국 70% 중산층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했던 약속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날 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이 터진 날인데요. 이른바 박근혜 후보가 이름 붙이기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어제 이 사건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분인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19대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어요. 네, 예. 그러네요. 국정원 그 댓글 사건 때문에 제가 네. 아마 이 자리에서 맞아요. 진선미 의원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었고요. 예, 맞아요. 그런 지 한 2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기억해요. 임기 초반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이 사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세월호 대리 기사 뭐 폭행 사건 이런 거에 휘말리셔가지고 두 건의 송사에 휘말리시는 바람에 제대로 의정 활동도 못 하시고 훅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서 여러분 이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햇수로 4년이에요. 그 네. 3년 만 3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건데요. 어제 재판정에서 그 무죄 판결 받으셨습니다. 예상은 하셨나요? 예,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네. 첫 번째가 35시간 동안 국정원 여직원을 나오지 못하게 감금했다는 네. 감금죄였고요. 그 다음에 그 국정원 대변인을 그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공동 감금했다라고 이제 저를 기소한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 그 12월 11일 날 현장에 도착하고 그 현장에서 제가 그 정보위가 소집돼서 그 다음 날 오전 11시경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35시간을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이미 틀린 거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국정원 대변인이 그 이제 607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국정원 대변인은 재척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고요. 신뢰관계에 있는 가족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대상이 될 수 없었지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설사 막았냐? 네네. 왜냐하면은 607호 앞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예, 저는 제가 기소된 거는 아마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국정원 여직원을 대상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에 대한 네. 어쩌면 괘씸죄 또는 표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지법 형사 30부인가요? 그 네. 재판 설명 자료를 어제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감금의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에 이제 쭉 설명을 했던데요. 재판부가 해석한 감금죄 관련된 내용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조간에도 뭐 이렇게 조간은 조중동은 하나도 안 네, 썼더라고요. 글쎄요. 단 한 줄도 안 나왔고요. 단 한 줄도 네. 조중동은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한겨레 경향 이게 그 한겨레가 일면 하단에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경향신문은 사회면 톱 기사로 실었지만 조중동은 정말 이 나라에서 없는 사건 취급을 했더군요. 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났을 때는 아마 일면 톱으로 다 다루지 않았나 중간 싶습니다. 그렇죠. 중간 수사 때는 일면 톱으로 전부 다뤘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청와대 춘추관장도 하셨죠. 그동안 이제 국회 특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뭐 부대변인 오래 생활을 하셨는데 이런 조중동 태도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참여정부 국정운영 과정에서 대통령의 그 말을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단어 하나 갖고 이제 네. 꼬투리 잡아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했던 그런 이제 언론의 보도가 네. 심각하게 저희가 이제 활동할 때 이제 어려움으로 했던 거고요. 국정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중간 수사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던 시점이 네. 그 골든 크로스였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맞아요.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5%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맞아요. 어떤 경우는 0.1% 뒤지는 걸로 나와서 골든 크로스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12월 14일이죠. 네. 근데 12월 16일 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례적으로 이제 사전 예고를 하고요. 사전 예고할 때 이미 그 댓글 흔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7일 날 이제 수서경찰서장 이광석 서장이 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만든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네. 브리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 3일을 놔두고 경찰청에서 무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네. 이제 국민들한테 여론을 호도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부정 선거로 인한 그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하면서 마치 가녀린 여성을 감금한 것으로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주장을 그것만 이제 반영한 여론몰이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2월 19일 날 대선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네. 12월 16일 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미 그때 대선의 결과는 예측된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정원 댓글 사건 중간 수사 발표가 결국에는 2012년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포인트가 됐던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상당히 공세를 세게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12월 16일 날 마지막 3차 후보 토론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를 상당히 공격을 하죠. 인권 변호사시라면서 지금 그 일부러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고 이런 감금이 어디냐 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이후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그 네.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그 투표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7%가 그 좌우됐다라는 겁니다. 7%가 7%인데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아니면은 부동층이었던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게 됐던 배경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결과를 놓고 이제 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발표문이 없었다면 네네. 지지하는 후보를 바꿨겠냐라는 것에 7%의 그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여론조사 대선 끝나고 난 한 네.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때 마지막 토론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 그 이전에는 이제 3자 토론회였죠. 3자 토론회 때는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변별력이 없었는데 네. 양자 토론에서는 집중해서 이제 정책 공약을 놓고 이제 토론을 했었던 거고요. 그때 많은 이제 패널이나 우리 사회의 평론가들이 누가 토론을 더 잘했는지에 네. 대한 그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원사이드하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그 3차 네, 네, 토론인데 3차 토론에 대한 결과를 갖고 네. 이제 국민들이 이제 회자될 때 그때 이제 10시 45분에 속보가 나온 거죠. 내일 중간 수사 결과 그렇군요. 발표를 한다. 예. 댓글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 자체가 소위 충격 상세 아이템이라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 세월호 때도 나왔던 그 용어이지만 네네. 어쨌든 주제 자체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그 3자 토론에 대한 그 대통령 후보의 그 자질 문제를 갖고 온 국민들이 관심사를 그 중간 수사 결과 그렇군요. 발표로 댓글 흔적 없다라는 걸로 이제 변경시킨 게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선거에 예. 직접적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건 보도를 계속 그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당시 대선 때 화려한 행적을 보였던 이정현,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고 있고 최근 김시곤 국장 녹음 파일 문제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잠깐 그 현장 좀 보여드리고 김현 의원과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카메라를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지를 생생히 듣고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결론은 제가 새누리당 대표가 돼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국민의 눈으로 우리 정치의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기득권을 철저히 때려 부수겠습니다. 둘째, 서번트 리더십으로 국민을 민생을 찾아가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습니다. 셋째, 민생 문제만큼은 야당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여당의 여당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 권력에 줄서기 하는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의 정치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섯째, 2016년 올해 태어난 아기들이 성년이 되는 19년 동안 보호하고 도와주는 정당. 그래서 19년 후 2035년에 가서 첫 선거에서 선택받는 정당이 되도록 장기 비전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저 이정현,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정현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정현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지 33년 동안 가슴속에 가장 소중하게 품어온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새누리당 당 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간단히 받고 마치고 저는 이제 이걸 마치자마자 제가 지금까지 총선 이래로 13번째 다녀왔었던 배낭 토크를 경기도 북부 지역을 둘러보기 위해서 오늘 바로 출발할 것입니다. 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면서 서번트 리더십 영어에도 이렇게 호남 지역 말이 반영이 되니까 재밌네요.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으로 당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 들어봐요. 서번트 리더십. 그러게요. 네. 네. 그 국민을 섬기겠다는 네. 그 말에 그다음에 뭐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치를 하겠다. 뭐 강력한 리더십은 들어봤는데 네. 그냥 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또는 서민을 위한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될 일을 굳이 영어를 쓰고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에 대해서 그 이제 방송을 방송 편집권에 대한 네. 관여 간섭을 한 의원께서 당 네. 대표 도전을 선언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이제 직무범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제가 아는 한 그런 직무범위는 없는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진짜 청와대에서 네. 일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 통상 업무예요? 저희가 KBS 만약에 구독자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저희는 사실은 이제 뭐 바른 보도에 대한 입장이었고 정정 보도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요. 네.
편성권에 대해서 만약에 홍보수석이 직접 전화를 해서 네. 그 담당 국장하고 저런 톤으로 얘기를 했다면 아마 저희는 그 이튿날 조중동이 예, 난리가 그때 났겠죠. 당시에 이미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협조 요청이라고 하지만 협조 요청이 아니라 대통령이 봤다 큰일 났다. 그리고 그때가 어떤 사건입니까? 온 국민이 생중계로 정말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고통받던 그 시간에 네. 대통령이 그 뉴스를 봤다는 이유로 당시 홍보수석이 이 공영방송에 전화를 해서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할애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추후에 그것이 밝혀졌다 그러면은 자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네, 어떤 사건인데 예. 어떤 사건인데. 본인 스스로 뭐 그 서번트가 되겠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다면 자숙해야죠. 말씀하신 네. 대로. 저는 그리고 국민 위에 지금 군림하는 태도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정현 의원은 피의자고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네,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서번트 리더십, 그 얘기 서번트 리더십 그 유행어가 얘기를 될 것 같네요. 하니까 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국정원 그 정치 공작 사건 네. 때 이제 저희가 국정감사가 이제 실시되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새누리당과 국정원으로부터 강금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 고발 당하고 나서 네. 재척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에서 빠질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당시 이철호 의원이 네.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희 이제 지적에 대해서 이제 네. 물타기 또는 뭐 같이 이제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진선미 의원하고 제가 국조특위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맞아요. 거죠. 예. 하물며 새누리당과 국정원에서 고발해놓고 새누리당에서 재척 사유가 있다라고 그 빠지라고 강력히 정치 공세를 했던 일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겠다. 집권 여당의 소위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의 이정현 의원의 그런 네. 태도는 현재의 그 새누리당의 그 수준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고 있을 텐데요. 그것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재판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4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게 2012년 정말 국민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진보 총집결이 된 선거다. 뭐 후보 단일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총 역량을 집중한 선거였다. 그해 겨울 갑자기 저도 생각이 좀 나는데 당시에 이 사건 처음에 제보는 어떻게 들어온 건가요? 이게 그 해에 얘기된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전해 2011년도죠. 아. 대선 전해에 네. 그 정보위 당시 최재성 의원이 정보위 위원이었는데 네. 그때 이미 그 대북 심리 전단을 만들어서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대남,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 공작을 하고 있다. 그때 이제 이미 질의를 합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한테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요. 2012년도 10월달에 저희가 이제 정보위 때 유인태 의원이 대북 심리 전단을 가동을 하는데 70여 명으로 구성해서 1인 1조 또는 2인 1조로 해서 예. 이제 카페 등 돌아다님 이제 바깥에서 댓글 공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그 질문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도 원세훈 원장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미 10월달에 이게 그러니까 수면 위에 올라옵니다. 2011년 10월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 올라왔다가 예. 이제 잠재돼 있다가 2012년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불거지죠. 제가 이제 정보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윤태 의원이 네.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질의했던 내용을 생생히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브리핑까지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날 당일날 제가 이제 안산 중앙역에서 이제 대선 후보 문재인 대선 후보의 그 집중 유세가 있는데 그때 오후 한 4시경인가 당 상황실로부터 이제 강남으로 좀 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1일인 거죠. 그렇죠. 당일날. 12월 11일. 예. 그래서 전후 사정을 모른 채 뭐가 이제 불거지고 있다. 예, 예.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새누리당도 그 시발단이 이제 가동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첩보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11일쯤 되면 이제 부정선거가 워낙에 이제 그 논란이 맞아요. 될 시기니까. 예. 저희도 막 그런 거 취재하러 다녔어요. 예, 예. 그때 그래서 막, 제가 예. 이제 불법 사무실. 예. 예. 그래서 현장으로 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그 뭐 그냥 개인적 촉으로 아 이게 뭐가 하나 뭐가 예, 있나 생긴 보다. 것 같다.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얘기해서 예. 그 국정원하고 거리가 또 가깝고 그래서 그 댓글 공작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네.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가 아마 6시 한 40분경이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때 이제 607호에 갔는데 네. 607호 그러니까 이제 그때 현장에 먼저 도착했던 저희 당 당직자들의 얘기가 그 부정선거 감시단이죠. 이그 이제 당직자들 얘기로는 607호가 비어 있다. 네. 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608호에서 이제 건장한 남자 한 분이 나와서 그분한테 이제 그 혹시 607호에 사는 그 여성에 대해서 아는지 여부를 좀 확인했는데 이분이 112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기도 좀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네. 이제 뭐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더 얘기를 안 했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이제 이분은 뭐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 그러고 갔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국정원 요원 김하영 씨가 이제 올라온 거죠. 엘리베이터 네, 타고 예, 올라와서 그때 이제 오마이뉴스 이제 예, 기자 구영식 기자가 구영식 있었죠. 기자가 이제 계속 탐문하고 있었던 예.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 국정원 다녀온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예. 저는 이제 노트북이 있는지 예. 그랬더니 가방 안에 큰 가방을 이제 어깨에 매는 큰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 노트북이 있다고 얘기를 예.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러고 나서 들어간 거죠, 그 여성은.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출동을 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예. 때 이제 그 본인의 승낙하에 이제 그 선관위 직원과 이제 저희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본 거죠. 네. 야, 이게 지금 4년 전이지만 다시 의원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그때의 기억이 다시 또 그렇죠. 떠오르고 네. 그때 저희가 취재했던 상황들이 막 다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제 많이 복귀를 해보는데 네. 현장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아는 분이 같이 있었으면 혼선이 덜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국정원장한테 질문했던 그 이제 당시 내용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었지 네. 구체적으로 정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소위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이 나오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그냥 그 표피적인 것 같고 이제 현장을 네. 그 하다 보니까 제가 네. 조금 당황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 직원한테 노트북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추가 확인을 안 하고 이제 네. 수서경찰서에 수사과장이 올 때까지 이 그 그냥 놓아 손을 놓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왔을 때 협조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저희가 신뢰한 것이 패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정원에서는 그 노트북에 이미 네. 댓글 공작을 한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노출되면 대선 결과가 어찌 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저희는 어쨌든 그 국정원을 바라보고 네. 이제 협조하겠다는 말만 믿고 거의 한 4시간 가량을 저희가 이제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대응하고 경찰 선관위 또는 국정원의 그 권력기관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임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그
소위 이종명 네. 제3차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만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오후 예. 7시부터 밤 맞습니다. 9시까지 2시간 예. 동안 예. 갑자기 이제 만찬을 예.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9시 반부터 수차례 걸쳐서 이제 여러 채널 가동해서 이제 뭐 그 정보위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국정원 출신 뭐 여러 채널이 작동이 되면서 이제 압박이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김용판 청장이 7시부터 9시 이종명 3차장 만났을 때의 태도와 네. 그 다음 날 그 이제 태도가 완전 180도로 달라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도 이제 변경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35시간 동안 네. 국정원에서 이제 그 대북 심리 전단 그 팀장과 그다음에 그 윗선에 의해서 이제 그 김하영 노트북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삭제가 되고요. 네. 사실상 두 번- 증거 인멸인 그렇죠. 거죠. 증거 인멸이 된 거고 두 번째는 USB와 그 핸드폰인데 네. 사실은 그 이제 저희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보면 개인 노트북을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죠. 청와대 그러니까 공직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도 물론 개인 핸드폰을 쓰지만 보통 이제 네. 그 청와대에서 공용폰. 지급되는 네. 017 당시 017 770을 쓰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폴더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은 뭐 다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지급됐지만 당시에는 그러니까 폴더 핸드폰이었고 근데 대북 심리 전단 요원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지급이 됐습니다. 아, 그 시절에요. 예, 그 시절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 그때. 이제 네, 네.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국정원의 그 예, 대북 심리 전단 예. 요원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보통 우리도 핸드폰을 통해서 다 뭐 댓글 그럼요. 다 달기도 하죠. 하고 뭐 좋아요 누르고 뭐 이제 공감 비공감 이런 걸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USB하고 핸드폰을 반드시 그 압수를 해서 네.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 수사 결과 발표 전에 그러니까 12월 15일 날 서울경찰청장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을 다 분석해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12월 15일 날 네. 약속을 했는데 네. 16일 날 느닷없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된 거죠. 결국은 12월 14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 크로스로 해서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근접했던 게 있었고 그래서 NLL 그 문건 파동이 그날 네, 12월 14일 맞아요. 날 그 부산 비 내리는 그렇죠. 상황에서 부산 김무성 유권자. 당시 그 의원이 예. 그 없는 내용을 이제 조작하고 왜곡한 것을 이제 발표하는 것도 그날이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가녀린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 요원이란 것은 빠지고 여직원으로 이제 둔갑이 되고 그 여성의 그 뭐 인권의 문제로 접근이 그렇죠. 됐던 거고 그래서 문재인 당시 후보한테 사과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 후보죠. 그 시절에는 후보가 했던 얘기들을 쭉 살펴보면 그 문 후보는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실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어떤 증거도 없다고 나왔는데 네. 그 다음에 그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본인 그러니까 이를테면 새누리당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엉뚱한 얘기고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2박 3일 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이런 게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시종일관 그 가녀린 여성을 어떤 한 공간에 붙잡아 두고 감금시켜 놓은 다음에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막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로 끊임없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지경까지 이루고 이 내용이 전부 무죄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앞서 지적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해야 되는데 조중동은 완전히 여론시장에서 없는 일로 만들고 있고 새누리당도 그와 관련해서 논평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국정원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선 결과가 좌우됐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집단 테러, 뭐 성폭행범이나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이제 국정원 요원인 그 김하영 씨의 경우는 7개월 동안 고도의 그 훈련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했던 행위를 보면 네. 이제 그 언론과의 인터뷰를 새벽에 하죠. 3시 한 54분경에 아마 인터뷰를 하고 그것이 이제 그 새벽에 이제 네, 보도가 예. 되고요. 또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이제 개인 주거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공개를 또 하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철저하게 그 이제 사건을 왜곡시키기 위한 그 고도의 이제 소위 수법이 이제 수법을 동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네. 좀 이렇게 순진했던 거 아니에요? 좀 대응이 예. 저희가 좀 미진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물도 못 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밥도 물도 끊어버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가도한 표현을 쓰죠. 대통령 후보 당시 박근혜 네, 대통령 예, 후보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거지란 말입니다. 거주지에 물이 없을 리가 수돗물이 뭐 끊긴 것도 아닌 거고요. 전기가 그렇죠. 끊긴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이 살던 집이면 예. 최소한 우리가 보통 그 20대 중반이든 후반이든 집에 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살림을 안 합니까? 네. 냉장고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나타나서 물을 넣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생중계로 나가고. 지금 보면 복귀를 다시 해보면 이게 어떤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있고, 네, 컨덕터가 있다고 봐야죠. 예, 네. 그 지휘자가 있고 그리고 그 지휘자가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후보까지도 후보의 메시지까지도 정리했던 뭔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혹을 계속 하게 되는 예, 것 그때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변인 논평,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논평, 그다음에 네. 뭐 그 대책본부의 논평, 그다음에 상황실장의 논평, 그다음에 국정원의 논평이 용어도 다 거의 일치해요. 용어의 일치. 용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2월 10일 날 첫 보도 자료, 국정원 보도 자료가 나오죠. 네. 그래서 보도 자료가 그러면 대변인이 그 국장급인데 그분 선에서 본인이 뭐 냈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예, 다 원장 결재를 받고 나왔을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때부터 가녀린 여성의 집에 침입해서 감금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뭐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국정원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정보위를 하면서 또 나온 얘기지만 구출을 하려고 시도를 그러니까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다음 날 10시에 그 국정원 대변인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네. 상황을 보러 온 거겠지요. 근데 이제 구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여론의 문매를 맞고 무모하다. 모험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미 제출 형태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댓글을 지운 거고 네. 결국 12월 19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본 거고 16일 날 이제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의 이제 작전을 구사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12월 18일 날 이제 경향신문에서 네. 댓글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 보도가 되지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인 1월 4일 날 당시 이제 권은희 수사과장이 아이디를 40개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네.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고 뭐 이런 것이 발견돼서 수사를 그러니까 추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성을 얘기하고 다시 그 소환을 해서 그러니까요.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뭐 처벌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그 모호하게 이제 했던 것이고 당시 검찰총장의 그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의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총괄했던 팀에서는 이미 그게 이제 국정원법이나 선거법이나 그다음에 당시 그렇게 이제 네. 기소를 하는데 이후에 이제 다 그 팀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이제 그
그 황당무계한 사건이 네. 벌어지면서 유야무야 되면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팀에서는 댓글 이 사건을 위중하게 본 것이고 네.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 팀이 바뀌면서 네. 그러니까 검찰 팀이 바뀌면서 저희가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약식 기소로 이제 청구가 되는 거고요. 그때가 이제 NLL 네. 그 이제 문건 파동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여당에게는 이제 정문원 의원 당시 그러니까 현재는 뭐 아니지만 그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네. 저희에게 4명 의원의 이제 초유의 사건이죠. 동일 사건에서 국회의원 4명을 4명을 걸어서 기소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거의 뭐 2년 가까이 이제 서면 조사로 시작했던 것을 출석해서 이제 조사받고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그 공판 준비 기일까지 포함하면 네. 20여 차례 저희가 이제 변호사가 이제 재판 준비를 했던 거고 저희가 직접 그 재판 참여하게 된 건 한 12차례 정도. 세상에 예. 그렇군요. 그러니 뭐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쭉 들어보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른바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 보수 언론인 조중동은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당에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굉장히 초유의 사건이고 어찌 보자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의미 있는 사건인데 당에서 그냥 대변인 정도가 논평하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수준으로 넘어갈 일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비대위원장이 당의 이제 뭐 이런 역사나 네. 당의 이런 전투적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이어서 아마 그때는 그분이 새누리당 캠프에 계셨죠. 지금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김종인 대표가 지금 2012년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에 아 그러네요. 네. 옆당에 계셔가지고 그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긴 해요. 네. 그 상황을 모른다기보다는 상황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죠 외려. 그렇죠. 상대당이니까. 예.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긴급 회의를 여러 차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했던 거니까 모를 리 없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감각이 아니요 감각이 실질적인 일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92년도 대선 때 그다음에 이제 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워낙에 이제 뭐 무방비 상태로 졌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공작이 안 됐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87년, 92년, 97년, 네. 2002년 주요한 그 대선 국면에서 네. 국정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안기부로 바뀌고 안기부가 네. 그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세 개의 명칭으로 변화될 때 늘 대선 국면에서 정치 공작이 벌어졌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의원이고 그러면은 내용을 모를 리가 없죠. 80년도부터 쭉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으니까 근데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당이 총공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라고 지금, 요구하고 그런 아쉬움과 네. 그다음에 섭섭함이 있죠. 사실은 정치인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를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이냐, 네. 정의로운 정치이냐라는 고민을 늘 하면서 이제 정치 현장에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 권력기관하고 이 맞닥뜨려서 이제 싸우는 것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또는 한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선택해야 될 지점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2년 12월 11일 날 네. 그러니까 당이 현장으로 가라. 그 요청했을 때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근데 갈 때는 그 당시 당의 요청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실 예. 당 상황실에서 예, 가라고 그러니까 요청해서. 그럴 때 그 이제 제가 안산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겼을 때와 졌을 때 또는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그 기간 동안의 느낌 그다음에 이제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도청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신변 노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쭉 진행이 되는데 당이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제에서 제가 어저께 이제 재판 받고 나서 저희 중진 의원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배운 정치는 선당 후사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그 이제 뭐 공천조차도 못 받은 강기정 의원이 있고요. 뭐 저도 뭐 두 네. 번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 받는 과정에서 온전하게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처신, 그다음에 네. 대응, 뭐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이제 개인의 문제로 남는다. 비용도 이래서는 개인 차원에서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세월호 관련 네. 재판은 개인이 온전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건은 이제 당이 하지만 당이 또 변호사들한테 제대로 이제 지원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전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진보가 그래서 욕 먹어. 무슨 조직이 책임져 줘야 될 때 그런 거를 따박따박 안 해주고 전부 개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예를 하라고. 들면 이제 정보기관에서 지난번에 이제 네. 뭐 알려졌지만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 비용으로 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논란이 돼서 이제 다시 네. 뭐 월급에서 이제 네.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제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제 뭐 개인이 부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바꾸고 이제 이랬던 게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충성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것, 동지애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할 텐데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없어졌다. 그게 이제 주인 있는 정당, 주인 뭐 역할 이제 이런 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지도부가 잦은 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시기마다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수혈해서 이제 당을 맡기면서 네. 또 떠날 수 있으니까 내가 굳이 이것을 뭐 책임질 적극적으로 필요가 감당할 없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뭐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네. 뭐 저희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네.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헌법 정신이 당의 정신으로도 이렇게 구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을 인정해주고 과도 물론 있겠지만 공도 인정해주는 그런 풍토를 그러니까요. 조성하고 저는 그런 당 대표가 좀 이렇게 선출돼서 내년 대선까지는 정말 지도부를 흔들지 않고 또는 선출된 당 대표든 아니면 대선 후보든 끝까지 가는 그런 좀 그러니까요. 이제 미풍양속이 살아있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풍양속이 살아있는 정당이 됐으면 네, 전통이 좋겠다. 좀 세워지는 예, 그런 그러니까요. 정당이 생각해 보면은 정봉주 의원의 경우에도 이 네, BBK 맞습니다. 문제를 그 대선 때 제기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무슨 그 여느 비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처럼 뭐 무슨 돈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사건이 아닌데도 지금 당에서 이렇게 별다로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강기정 의원님도 그렇고 김현 의원님도 그렇고 사실 이게 이런 게 배신의 정치 아니에요? 뭐 배신까지는 아니고요. 예. 당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안 갈 수도 있는데 가서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소송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런 거면 누가 책임지고 정치를 그러게 하겠습니까? 말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그런 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2012년 대선 끝난 지 4년 차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또 하게 됩니다. 1년 6월 정도 남았는데요. 새누리당은 상당히 또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대선 준비하는 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뛰었다가 또 이제 상황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그 이른바 서별관 회의를 통해서 친박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이게 뭔가 간판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림이 흘러가는 게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뭘 하고 계신지 잘 안 보여요.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대선 기획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는 외려 지금 2007년도하고 비교하거나 2012년도와 비교하면 네. 2017년도 대선을 앞두고는 외려 저희는 뭐 지지율이 뭐 일정하게 뭐 약간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그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쟁하는 또 대선 후보가 있다는 점에서는 2002년도보다 또는 2012년도보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뛰어든 건 2011년 10월, 11월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불과 뭐 몇 달 안 된 거죠. 운명이란 네, 책을 맞아요. 그러니까 12년도 1월 달에 이제 출간하면서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고 후보가 정해진 것도
저희가 이제 총선이 사실상 총선을 졌다고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 건 맞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 거지 실패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명숙 총리가 물러나고 대표가 물러나고 육구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고. 이해찬 지도부가 네. 들어서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 후보를 선출했으니까 저쪽은 박근혜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 네. 우리가 정해진 게 8월 달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단일화 문제가 또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12월 19일 날 투표 당일날 가방 메고 이제 한 분은 미국으로 호련히 가고 막 이런 일이 네. 기억이 나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도부가 이번 선출되는 지도부가 8월 27일 선출되는 지도부가 내년까지 간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이 지도부에서 대선 경선 룰을 확정을 짓고 내년 4, 5월 달에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된다면 근 한 뭐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놓고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지금 뭐 반기문 카드 뭐 또는 유승민 그다음 김무성 그리고 이제 지금 남경필 도지사도 네. 뭐 준비 가능성이 중이죠. 있다라고 네. 나오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 총선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제 또 2명 정도의 잠룡이 있었지만 네. 이분들이 이제 패배하면서 이제 또 잘못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런 거 보면은 오리무중은 외려 여당이 오리무중 상태인 것 같고요.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우는 참여정부 때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분이고 네. 뭐 이렇게 대략 사무총장은 이후에 현실 정치를 하지 않은 풍토가 있다는 점이 큰 핸디캡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치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쭉 보면은요, 이제 뭐 그 소위 군사 독재 시절이 아닌 민간 정부 또는 민주 정부에서의 대통령의 그 기준을 보면 정치를 하신 분, 그러니까 뭐 현역 국회의원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국민과 공감하는 기회를 충분히 갖고 대선에 뛰어들어서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낸 당선이 되는 게 이제 보통의 이제 프로세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반기문 총장이 뭐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굳어졌는지 모르지만 국내에 와서 이런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이제 없는 점이 그분의 약점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론되는 분들과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그쵸, 여론조사를 대진표를? 해보면 예, 예.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교해 보면 저희가 해볼 만한 구조와 조건이 있다. 이것은 유승민 이번 의원은 어때요?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보수적이고 나름 이제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공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호도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하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입니다. 예.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저희 그 뭐 전자권 문제도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외교 통일 분야에 대한 입장이 이제 크게 드러날 거고 가장 대척점인 게 사드 배치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중국과의 저의 그 경제 교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고 러시아가 반발하는 사드 배치 문제를 너무 자신감 있게 김종인 좀- 대표도 사드 배치 찬성하던데요. 그분은 사실 8월 27일이면 네, 끝나니까. 비대위원장에서는 일단 물러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시든 간에 그건 이제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인 것이고요. 이거는 네. 대선 후보가 입장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주 다르죠. 물론 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도 뭐 킹메이커냐 킹이냐 이제 이런 뭐, 얘기가 예. 논란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특히 개혁 진영에서의 사드 배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 도전했을 경우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 뭐 개인적으로야 얼마 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토론이 가능한 사람으로 이제 장점을 얘기했죠. 저도 뭐 상임위하면서 이제 뵙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선 굉장히 이제 사실 토론이 잘 되는데 그 분야에 가면은 거의 확신 있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그래서 좀 약간 그렇군요. 의아스럽다. 저는 유승민 의원 굉장히 강단 있고 그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할 말은 하는 정치인. 그러니까 2007년 이명박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여당 안에 야당 역할을 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렸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핍박받는 여당 안에 야당 역할을 유승민 의원이 하면서 저는 이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유승민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 편인데 이분이 이제 오늘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새누리당 전체 의원하고 박근혜 대통령 오찬하기로 했잖아요. 네. 대통령하고 손 한 번 잡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목으로 뽑혀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태도가 또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2012년 대선 때처럼 똑같은 어떤 공작 또 기획 이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말려들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획 이런 건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이기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끝으로 그걸 좀 듣고 싶네요. 그게 아마 20대 국회의원이 네. 해야 될 것 중에 정보이나 아니면 안행이나 뭐 국방 이런 분야 특히 이제 그 국정원, 기무사, 그다음에 네. 경찰, 검찰, 국세청 이런 소위 권력 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그 상임위에서의 그 의정 활동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언론에 기울어진 이 현재 네. 시점에서 그 언론에 아까도 지적했지만 보수 언론에서 거의 한 줄도 안 쓰는 이런 그 네이버에도 없어요. 예, 이런 것은 주요 기사에 이미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이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그 KBS에 대한 보도 통제가 이제 2014년도의 일이냐 그러면 그렇죠. 그럼 알아서 그럼 국정원과 관련된 보도를 안 하는 거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보수 언론의 이런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그 국민들의 눈 감시 감독과 더불어 하여간 그 20대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 치밀하게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고 이런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의 이 감시 기능, 감독 기능, 특히 예산 문제가 많이 그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 19대 때 약간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보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활동했던 분이 현장에 없었거든요. 네. 국회의원 뭐 저만 하더라도 좀 그쪽 분야는 아니었었던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리나 행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방심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그 소위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물적 감각 또는 몸이 기억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좀 많이 국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저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많이 좀 역할을 역할을 하셔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의 그런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요원들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요원들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그 제가 사실은 청와대 있을 때 그 이제 대통령 모시고 해외 순방을 하죠. 그래서 해외 순방 전에 이제 답사를 가면 네. 그 이제 현지에 근무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뭐 외교부 직원이나 아니면 국정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나 뭐 경찰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의 애국심 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높이 샀는데 사실은 실망스러운 것은 국정원 이 정치 공작이 벌어졌을 때의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 그것이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국정원의 개혁의 한 화두가 될 것이고요. 다음 대선에서 저희가 반드시 승리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 두 개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좀 자주 나오세요. 네. 제가 이렇게 전화 드릴 때마다 재판 때문에 이거 어려워 이렇게 하셨는데 이젠 좀 자주 출연하셔서 좀 발랄하게 원래 의원님 발랄하시잖아.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그 김현의 발랄함을 저희 시청자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